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주장 손흥민 선수의 휴식 속에도 강호 맨체스터 시티와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오는 12월 중순에 8강 대진이 확정된 토트넘은 이제 3경기만 더 승리하면 16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무관의 서름을 끊어내고 우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복을 입고 등장해 현장에서 동료들을 응원했던 이 경기, 현장 취재한 영국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은 토트넘이 이날 맨시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컵대회 우승에 집중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체됐던 네덜란드 수비수 미키 반더벤의 몸 상태에 대해 토트넘 의료진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도베르와 손흥민 선수에 이어 반더벤 선수까지 계속되는 토트넘 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 사태에 대한 비판론도 영국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패배하면서도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토트넘전에 결정한 공격수 엘링 홀란 등이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배 쪽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현장 리포트를 풀버전으로 해석해 이날 경기 현장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맞물리는 내용, 디 애슬레틱의 보도 내용도 같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맨시티를 꺾은 토트넘의 강력한 의지, 리그컵 맞대결 박진감 넘쳤다는 제목입니다. 클루셉스키 선수가 이날 2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면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 여러모로 토트넘 입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토트넘에서의 두 번째 시즌 성공을 꿈꾸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드림은 그의 팀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물리친 이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맡았던 팀에서 꼭 두 번째 시즌에는 뭔가 우승을 이뤄냈다라고 공언하며 올 시즌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이제 카라바오컵 8강까지 오르며 우승까지 3경기를 남겨뒀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내용이었다고 정리했는데요. 열띤 공방전이 후반전에 양팀 모두 많은 선수를 교체하는 상황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전반 30분 만에 나왔던 티모 베르너의 선제골, 파페 마타르사르의 두 번째 골로 승부가 결정됐다고 정리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회복력이 대단했다라며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쳤고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다. 두 골 모두 우리에게 놀라운 순간이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팀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걸림돌도 있을 것이다. 오늘 밤 경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통해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좋은 팀이 되고 있다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시작 5분 만에 티모 베르너가 많은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빠른 속도로 측면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사실 이 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유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브레넌 존슨의 멋진 플릭백 킬 패스가 데안 클루셉스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자유롭게 돌파할 수 있게 했고 이 클루셉스키가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베르너를 향해 오른발 패스를 내줬을 때 베르너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면서 마무리 슈팅을 잘 때려 넣었습니다. 그동안 골문 앞에서 쉬워 보였던 1대1 기회를 많이 놓쳐왔던 낭패를 보기 일쑤였던 베르너가 이번에는 침착하게 슈팅을 연결했고 강력한 굉음과 함께 골망을 갈랐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 달려드는 리코 루이스보다도 먼저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봐왔던 베르너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고 마치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에 이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 상황도 이어졌는데요. 전반 14분경에 미키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절뚝거리며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한 것입니다.
상대의 측면 공격수, 현란한 돌파를 펼치던 사비뉴를 막고 또 멋진 태클로 저지하다가 충돌 없이 혼자서 통증을 느꼈고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을 만지다가 결국엔 뛸 수 없다라는 신호를 본인이 보냈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체크해 보더니 뛸 수 없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자 판더펜 선수가 울상을 지으면서 실제로 눈물까지 거의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체 아웃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베르너가 일카이 귄도안의 패스 미스를 틈타 또 한 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했지만 슈테발 오르테가 골키퍼가 지키는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베르너의 그동안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재현된 것인데요. 하지만 파페, 마타르, 사르가 클루세프키가 짧게 연결한 코너킥을 빠른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네갈 대표 미드필더인 사르는 25야드 정도 떨어진 위치, 한 23m 정도의 위치에서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빠르기도 했지만 맨시티의 골대를 바깥쪽으로 감아 들어갔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아무리 손발력과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정확한 완벽한 중거리 슈팅을 연결한 것이었죠. 이 골 장면이 대형 스크린의 리플레이로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정말 원더골이었는데요. 맨시티는 이날 경기 분명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날 저녁 경기였죠. 평일 저녁에 열린 경기였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맨시티 선수들이 유독 심했던 교통체증으로 인해 또 이날 경기장 주변의 도로가 좀 폐쇄된 곳들이 있다 보니까 예정보다 조금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준비 과정에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조금은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이렇게 내리 두 골을 내준 이후 빠르게 경기 리듬을 되찾았는데요. 귄도안의 프리킥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 위를 넘긴 것을 시작으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아치그레이를 무너뜨리고 돌파를 성공한 장면도 있었고 또 필포드를 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하기도 했었고 또 사비뉴가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가 전반전 0대2로 끌려가면서 하프타임이 되기 전에 한 골 정도는 따라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보였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문전에서 필포든이 시도한 발리 슈팅은 골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으나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죠. 토트넘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라커룸으로 도망치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든지 하프타임으로 끌고 가면서 실점 없이 전반전을 마치자라는 의미의 움직임들, 조금은 다급한 모습, 불안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토트넘 스타디움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패스 미스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맨시티의 공세가 빠르게 펼쳐졌고 토트넘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두드리면 열린다. 맨시티의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맨시티의 만회골은 토트넘이 올 시즌 내내 어쩌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그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되면서 실점이 이어집니다. 비카리오가 무리한 후방 빌드업으로 공을 빼앗기는 장면도 그렇지만 우측면에서 사비뉴가 계속 우도기를 괴롭혔었잖아요. 오라일리가 내준 패스를 사비뉴가 받아서 우도기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도기를 가볍게 제치면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우도기가 항상 상대 측면 공격에 크로스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대편 공간에 압박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그 반대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달려들어올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따라와서 막아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으로 침투한 공격수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수비수인 아치그레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커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프리맨이 되는 마테우스 누네스는 존슨이 따라와 줬어야 되는데 존슨이 애매한 위치, 어정쩡한 위치에서 마테우스 누네스를 놓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측으로 사비뉴에게 공이 연결되고 돌파가 이어지는 순간까지도 존슨은 자신의 뒤쪽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던 마테우스 누네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이 있는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천천히 뛰어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슈팅할 때 그냥 내버려두고 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리 슈팅으로 누네스가 한 골을 득점을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지켜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경기 중에도 소리 지르고 위치를 잡아주고 뭔가 그 정신력을 다잡아줘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방관자처럼 보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찌됐거나 하프타임 이후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는 다시 정비하고 나온 토트넘이었는데요. 후반전에는 이 리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추가골, 쐐기골을 넣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시작 10분여 동안 3차례나 토트넘이 전진 공격을 펼쳤었는데요. 먼저 브레넌 존슨의 슈팅을 오르테가가 막아냈고 또 베르너가 3명의 선수를 따돌리면서 시도한 슈팅,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시도한 슈팅도 날카로웠는데 아쉽게도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쿠루세프스키의 공격 상황도 존슨의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역시나 무산이 됐죠.
그러한 가운데 맨시티는 19살의 유망주인 제이콥 라이트를 교체 출전시켰는데 이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대 옆을 살짝 빗나갔고 여러 차례 이 선수의 과감한 슈팅 시도가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하면서 토트넘이 이 경기 비길 수도 있겠다. 결국엔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들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맨시티의 플레이 전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실수를 범하면서 맨시티의 기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토트넘 역시 상대의 실수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마이키 무어를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진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맨시티도 경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전 수비수인 요슈코 그바르디올을 후반전에 출전시켰는데 이 그바르디올이 스로인을 전개할 때 스로인 미스가 났어요. 그 미스를 히샬리송이 이어받으면서 오르테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행운의 기회에서 히샬리송이 황당하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맥없이 슈팅을 때린 거예요. 조금만 바깥쪽으로, 조금만 사이드로, 조금 골대 위쪽으로 힘있게 강하게 때리기만 해도 쉽게 팀의 세 번째 골이자 쐐기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빅찬스 미스가 나온 것이죠. 한편 히샬리송뿐만 아니라 이날 비카리오도 위기 상황을 야기하는 평소 특유의 약점을 보여줬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볼 처리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뛰쳐나왔는데 공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존 스톤스가 연결한 공을 오라일리가 헤더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연결하자 이거 동점골이다 싶었던 순간 후반전 시작할 때 교체 투입됐던 비수마가 골문 앞에서 이 공을 걷어냈습니다. 이 선방이 아니었다면 비카리오는 실책으로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대2가 될 수 있었죠. 결국 토트넘은 흔들린 끝에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경기가 끝나가던 시점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경기가 패배로 끝나고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엘링 홀란과 아칸지가 웃으며 농담하는 모습, 심지어 과르디올라 감독까지도 훈훈하게 운자하게 웃는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보니까 뭐야 카라바오컵 정말 대충 치르는 건가? 질 생각이었던가? 왜 이런 표정이 나오지? 이런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맨시티는 로드리의 부상이 너무 많은 경기 일정으로 인한 타격이었다. 또 스몰 스쿼드를 운영하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미 또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했고 또 카라바오컵에서 많이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기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선수단의 피로만 가중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가장 우려하고 또 안타깝게 여긴 것은 탈락이 아니라 이 경기 도중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사비뉴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패배로 맨시티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부진한 기록, 최근 6번의 토트넘 원정 중에 4번째 패배를 당했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년 7월 부임 이후에는 카라바오컵을 이미 4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원정에서의 부진한 기록에 별다른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토트넘 원정 무득점 패배 행진이 최근 포스텍 감독 부임 후 2차례의 토트넘 원정에서의 무실점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에만 4번이나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한 것은 토트넘의 클럽 역사상 최다 우승과 동률인 기록이다 보니까 카라바오컵이 더 이상 맨시티에게는 그리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걱정하는 것은 사비뉴가 부상을 당하면서 맨시티의 부상자 명단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래도 더 이상 카라바오컵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나마 맨시티가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번 대회는 조금 달랐어요 라는 말로 탈락이 그렇게 속상하진 않다라고 했어요. 그냥 이 경기에서 팀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용기와 단결력을 어린 선수들과 함께 보이는지를 지켜봤는데 그게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부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적은 없었다라면서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모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로 이날 패배에도 어린 선수들, 후보 선수들이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 애슬레틱의 컬럼, 맨시티 담당 기자의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가장 원했던 게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명이나 이날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축구의 신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부상자만 없기를 이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맨시티는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에는 후벤 디아스가 없었고 아칸지가 수비수로서 선발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워밍업 도중 부상이 발생하면서 후벤 디아스가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칸지가 다친 가운데 후반전 초반에 사비뉴가 들것에 실려서 나갔거든요. 본인도 눈물을 흘리는 듯한 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심상치 않은 부상인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부상자가 많았던 맨시티는 사비뉴까지 다치면서 잭 그릴리시와 제레미 도쿠에 이어 3명의 윙어가 이탈하게 됐고요. 여기에 케빈 더브라이너, 카일 워커, 로드리라는 베테랑 선수들도 부상이고 이날 다친 아칸지, 또 유망주 오스카 밥까지 부상, 무려 8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초반 로드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타격에 그래도 잘 대처해왔던 맨시티인데요. 브라질 출신의 젊은 윙어인 사비뉴의 부상 소식까지 나왔고 그 부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면 맨시티는 앞으로 일정을 치르는 데 있어 더 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 시즌에 합류한 사비뉴는 맨시티의 측면 공격수들 중에서도 창의력에 있어서 으뜸으로 가는 선수인데요. 도쿠가 개인 드리블로 이제 직선적인 돌파를 해준다면, 그릴리시가 간결한 또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면 사비뉴는 현란한 드리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실 한 달 전부터 토트넘과의 경기가 잡혔을 때 이 카라바오컵 경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경기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즉 이 경기는 사실 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전반전 맨시티의 경기력은 정말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를 이길 의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맨시티의 빌드업이 토트넘의 공격적인 압박에 자주 막혔고 또 맨시티가 많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상황 속에서도 귄도안이나 오라일리의 패스미스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았다며 평소보다 맨시티의 팀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맨시티는 위협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활력을 불어넣은 측면 선수들의 활약에 있었고 왼쪽에 마테우스 누네스도 좋았지만 오른쪽에 사비뉴가 특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상단 후 처음으로 진출하게 했던 라리가의 돌풍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역동성과 프리스타일 드리블을 선보였던 이 사비뉴 선수가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맨시티에 스카우트된 것인데요. 사비뉴는 맨시티 선수로 뛰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현란한 상대의 다리 사이를 찔러내는 넌맥 기술도 선보였고 박스 안으로 여러 번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단 한 경기에서만 10번이나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운반하는 유럽 5대 리그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도 들것에 실려나가기 전까지 4차례나 직접 드리블로 박스 안까지 침투했었고 또 마테우스 누네스의 만회골도 백포스트를 향한 날카로운 스탠딩 크로스로 연결하며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게 사비뉴였거든요. 바이라인까지 끝까지 돌파하고 또 공을 클리핑하는 것, 이것이 지로나에서 그의 전매 특허 플레이였는데 흥미로운 게 지로나에서는 이 사비뉴가 왼쪽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보여줬다면 20살밖에 안 된 사비뉴가 맨시티에 와서는 오른쪽에서도 그런 플레이를 똑같이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이런 드리블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지 않고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맨시티에서 아주 유용한 자원인데 이 부상이 장기화된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와 또 챔피언스리그 동시 우승을 노리는 과정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사비뉴의 부상에 대해서 10야드 박스 안에서 있었던 타박상이었다고 했는데요. 그저 타박상이라서 통증만 가라앉으면 되는지 아니면 인대나 근육에 부상이 있는지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날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엘링 홀란을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뛰지 않게 하는 게 본래의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지난 주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정말 힘들었고 이 카라바오컵 대회에서 홀란의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로 관리를 위해 투입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패배한 것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지는 건 싫지만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팀의 플레이 괜찮았다라며 패배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컵 대회에서 우승이 중요한 상황이겠죠.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더욱더 컵 대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두 팀 모두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아쉬웠고 또 티모 베르나가 살아난 부분들이라든지 토트넘에서 반더벤이 부상을 당한 부분들을 똑같이 짚었는데 이제 토트넘은 반더벤의 부상 이슈까지 생기면서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 프리미어리그까지 4개 대회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우승컵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이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한 빅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런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토트넘에게는 맨시티를 상대로 최근 8번의 경기 중에 6번이나 승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 토트넘 감독들이 그랬듯이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강하다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단한 밤이었다라고 정리하긴 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의 토트넘이 진지한 팀, 좋은 팀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매주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 패배라든지 또 브라이튼전 2대3 역전 패배 같은 모습들을 본다면 토트넘이 그렇게 일관적이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한 겁니다. 게다가 맨시티에게 이기긴 했지만 그 맨시티가 정예 멤버로 나온 것이 아닌 점도 당연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겠죠. 토트넘은 필요할 때 특히 강팀을 상대로 때때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경기였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레이스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다른 팀들의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4강권 진입도 어렵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리그 성적으로 거두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을 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FA컵 대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큰 활약을 몇 번만 더 해낸다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컵 대회에서 우승에 근접할 수 있다면 올 시즌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그 성적이 안 좋더라도 감격적인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리그 경기에서 매주 승리하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아도 컵 대회 승리, 컵 대회 우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더벤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디 애슬레틱은 반더벤 없는 토트넘은 반쪽짜리 팀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면서 반더벤이 경기 시작 14분 만에 햄스트링으로 보이는 부상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떠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사비뉴를 향해 쿵 하는 슬라이딩 태클을 가했을 때는 관중석 전체가 환호했지만 토트넘의 맹렬한 경기가 시작됐구나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를 때 일어섰던 반더벤이 근육을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난 시즌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토트넘이 입었던 타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 정도, 정확히 지난해 10월 달에 토트넘이 첼시에 1대4로 대패를 했을 때 반더벤이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네덜란드 센터백인 반더벤은 그 부상으로 2달 동안 결장했고 그 2달 동안 토트넘의 시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더벤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는 이제 비밀이 아닌데요. 반더벤의 속도 덕분에 토트넘은 원하는 만큼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나고 후방에서 빌드아웃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직접 돌파도 가능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런 독특한 선수인 반더벤이 없을 때 토트넘은 팀 전력의 절반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 초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메로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반더벤에 이어 로메로까지 다칠 경우에는 지난해 중반에 있었던 두 선수가 모두 이탈하면서 연전 연패를 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반더벤 선수의 몸 상태를 왜 관리해주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웜업 때부터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쪽을 만지면서 불편감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활동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왼쪽 풀백 포지션에 반더벤을 선발 출전시킨 것에 대해서 우도기를 아껴주려다가 반더벤을 혹사시킨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선수 등록에 있어서 세르히오 레길론을 아예 쓰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주전 선수들을 혹사시키는지에 대한 지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날 토트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베르너 선수가 골을 넣고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한 것인데요.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에서 1대0으로 승리할 때 베르너는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 아웃됐죠.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베르너가 아니라 마이키 무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고 17살의 무어는 첫 선발 경기를 치렀는데요. 무어가 알크마르전 후반전에 왼쪽으로 이동한 이후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팰리스와의 경기를 부진했기 때문에 베르너에게 다시 기회가 왔죠. 손흥민 선수와 오도베르가 모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베르너에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맨시티의 경기에 온 것인데 단 6분 만에 터뜨린 선제골로 자신의 실력을 모두에게 각인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후방에서부터 공을 만들어가면서 브레넌 존슨, 쿨루세프스키 그리고 베르너 쪽으로 연결된 멋진 플레이. 베르너는 리코 루이스를 따돌리고 오르테가 골키퍼의 선방 범위를 넘어서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베르너의 이날 득점은 지난 3월 이후 28살이 된 공격수 베르너의 첫 골이자 지난 1월 토트넘과 임대 계약을 맺은 이후 26번째 경기를 치른 것만에 세 번째 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때 토트넘 서포터들은 격려해주듯이 베르너의 이름을 연호했고요. 전반전 내내 베르너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쉬운 마무리가 나오긴 했지만 클루세프스키의 슈팅을 끌어내는 플레이라든지 날카로운 크로스도 연결을 하고 여러모로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68분에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면서 교체 아웃된 것은 물론 안타까운 장면이었지만 이날 경기 베르너가 맨시티전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 경기인데요. 포스테콜 감독은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1월 8일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경기, 11월 10일 입스위치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이어지고 그 뒤에 11월 월드컵 예선전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이어지는데 홍명보 감독이 11월 4일 월요일 오전에 11월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 원정,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를 요르단에서 치릅니다. 이 두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복귀전을 치르게 될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도 이제는 확실하게 회복한 모습으로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팬들 앞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출전 소식과 또 활약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알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준TV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